네, 올라바웃 NFL 이제 NFC 북부지구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팀은 역시나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되겠는데요. 일단 올 시즌 앞두고 팀을 싹 갈아엎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팀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제 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이제 주요 인물들, 네. 단장, 감독, 그다음에 주전 쿼터백 이게 이제 3인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삼위일체 이런 느낌이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바꾼 팀이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LA 램스의 프런트에서 오랜 시간이 있었던 브래드 홈즈가 새롭게 단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홈즈가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단장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주전 쿼터백 트레이드였어요. 그리고 그걸 또 친정팀으로 보냈다는 것이 또 이제 굉장히 이채로운데 예. 이 홈즈라는 인물은 18년 동안 램스에서 이제 스카우트 파트에서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른 나이부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만 41세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젊은 단장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09년에 매튜 스태포드를 1라운드 절차 1번으로 지명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주전 쿼터백이 바뀐 적이 없었던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인데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2021년 3라운드 픽, 22년, 23년 1라운드 픽과 함께 제러드 고프 선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러드 고프 선수의 크고 아름다운 1억 3,400만 달러, 그중에 이제 계약금이었던 2,50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역대급 호구딜이라고 해야겠죠. 네. 이 딜을 같이 받아오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 2016년 1라운더이기 때문에 5년 지나고 올해부터 이제 이 계약이 시작되는 첫 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 이 1라운드 2장과 3라운드 1장에는 이 고프의 연봉 가격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홈즈 단장은 사실 이번 드래프트에서 단장 중에서는 좀 가장 많은 화제가 됐던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그 1라운드를 지켜보셨던 팬분들은 아마 좀 기억이 나실 텐데 그 당시에 라이언스가 7번 픽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당초에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오펜시브 태클 이제 재능으로 꼽혔던 이 파네이설 이 선수를 지금 디트로이트가 뽑게 됐잖아요. 네. 이게 좀 예상치 못한 좀 수확이었기 때문에 이 홈즈 단장이 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뭐 이제 구단의 고위 관계자들과 좀 격하게 이제 기쁨을 뭐 만끽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네. 제가 요 유튜브 영상에는 짤막한 비디오로 좀 요 장면을 한 번 더 좀 보실 수 있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이 마이애미가 6번 픽을 갖고 있었는데 마이애미가 제일런 와들 선수를 픽을 하면서 이 파네설 선수를 지명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알자마자 그냥 난리가 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원래 이제 이 드래프트가 되면 픽 이즈 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카운트가 시작이 되기 전에 파네설 선수의 이름을 적어서 사무에 제출을 해버렸다 그래요. 이게 엄밀히 보면 뭐 드래프트 룰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홈즈 단장도 자신이 좀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수혈을 뽑은 것이 아주 이제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단장 바뀌었고 단장이 오자마자 주전 쿼터백을 트레이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댄 캠벨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선수로서는 텍사스 A&M 출신이고 NFL에서는 또 10년을 뛰었던 타이트엔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에서 코칭 스텝 일을 시작을 해서 2016년부터 20년까지는 세인츠의 어시스턴트 헤드 코치 겸 타이트엔드 코치를 역임을 했던 분이고요. 새롭게 이제 감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 싹 갈리게 됐는데 일단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에런 글렌, 댄 캠벨 감독의 대학 선배이자 1994년 1라운드 전체 12번에 지명됐던 코너백 출신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94년부터 08년까지 NFL에서 뛰었고 프로볼에 3번 선정됐는데 이제 2005년에 댄 캠벨 감독과 함께 댈러스 카우보이스에서 같이 뛰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16년부터 2020 시즌까지 세인츠에서 또 함께 근무를 했고 당시는 이제 디펜시브 백 코치를 역임을 했었는데 여러모로 이제 댄 캠벨과 인연이 많았던 이 에런 글렌을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는 차저스 감독이었던 또 앤서니 린이 선임이 됐어요. 예, 뭐 앤서니 린 전임 감독 그리고 이제 현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할까요?
뭐 차저스 감독 시절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감독으로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차저스와 이제 결별하는 과정에서 아주 감동적인 또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그렇죠. 또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코칭 스태프가 싹 바뀌게 됐는데 이 댄 캠벨 감독의 취임 후 인터뷰를 살펴보면 일단 시스템에 좀 얽매이지는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취임 인터뷰를 보니까 뭐 자신은 어떤 특정 스킴을 뭐 고집하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1대1 상황에서 상대의 약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것을 이제 최대의 무기로 삼는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이나 수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이언스의 레프트 태클이 만약에 상대의 그 오른쪽 엣지 선수를 압도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러싱 공격을 시도하거나 그쪽으로 이제 패스를 뭐 연결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뭐 한 놈만 패는 이제 그런 작전이라고 봐야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각 상대 팀마다 모두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좀 전력 분석을 해서 대응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쨌든 사실 이 NFL에 있는 팀들이라면 거의 다 이렇게 플레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플레이를 고집을 하는 팀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상대의 약점을 좀 더 많이 파고드는 플레이를 저는 하는 것 같아서 네. 뭐 과연 댄 캠벨 감독이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방식을 보여줄 그러게요.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사실 디트로이트의 좀 오랜 팬분들은 이 댄 캠벨에 대해서 좀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까 1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3년을 바로 이 디트로이트에서 뛰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친정팀으로 이제 감독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댄 캠벨에 대해서 최근에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뭐 이것도 이제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해야겠죠. 예. 그래서 아마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디트로이트에서 레이싱 대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헬멧을 쓰고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풋볼 헬멧이 아니라 그 카 레이서들이 쓰는 헬멧이죠. 네. 네, 그거를 쓰고 기자회견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좀 비판을 받기도 하고 좀 뭐 팬들에게 좀 웃음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저는 이제 맷 패트리샤 감독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패트리샤 감독이 뭐 수비 전문가로 이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 디트로이트 시절에 어떤 선수단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고 굉장히 좀 보수적인 운영 때문에 좀 디트로이트의 팀 케미스트리가 이렇게 잘 뭉쳐지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소문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랑도 사이가 안 좋았고, 그러니까 패트리시아 전 감독이 디트로이트에서 보여줬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수비 전문가라기보다는 약간 실패 전문가 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이제 댄 캠벨이 아직 NFL에서 단 한 경기도 지휘를 하지 않았지만 네. 이런 좀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이 맷 패트리샤가 하지 못했던 어떤 선수단 내 분위기를 만들고 좀 소통을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디트로이트에게는 지금 좀 필요한 리더십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어떤 팀이 만들어졌을지는 시즌이 시작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12년 동안 이 라이언스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뛰어왔었던 매튜 스태포드가 사실 굉장히 인상적인 기록을 남기고 라이언스를 떠나게 됐는데 그 빈자리를 과연 제러드 고프가 메워줄 수 있을 것인가? 전 사실 그 공백을 메우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태포드가 이제 12시즌 동안에 4만 5천여 패싱 야드에 282개의 패싱 터치다운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이제 떠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라이언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압도적인 이제 1위 기록이고 이제 뭐 고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홈즈 단장의 인터뷰를 보면 우리가 단순히 뭐 브릿지 쿼터백으로 고프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이제 충분히 장기적인 쿼터백 대안이 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해서 이제 트레이드를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몇 퍼센트 정도 이제 소울과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아니 이게 저는 100% 소울과 진심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고프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네. 제러드 고프 씨, 당신은 저희와 함께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장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결국 이제 고프가 필드 위에서 퍼포먼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많은 보강을 한 라이언스이긴 하지만 사실 이 팀이 이제 이 제러드 고프의 타겟이 되어 줄 수 있는 선수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킬 플레이어진이 워낙에 빈약한 라이언스이기 때문에 고프가 과연 이 더군다나 이제 수비 맛집들이잖아요. 지구 라이벌들이 그런 팀들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반면에 이제 저는 좀 긍정적인 요소들을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보강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추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파네시아까지 데려오면서 뭐 거의 오펜시브 라인 주전 5명이 굉장히 탄탄한 선수들로 이제 구성이 됐고 사실 고프의 약점이라고 하면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서 굉장히 이제 고전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박힌 선수인데 고프가 지금 북부직으로 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적어도 올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라이언스가 홈구장이 돔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의 경기는 크게 이슈를 받지 않고 네. 이제 북부직으로 오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시카고 원정 그리고 그린베이 원정이죠. 미네소타는 또 돔구장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시즌 스케줄을 보면 9월 말과 10월 초에 이 시카고 그린베이 원정을 모두 치르는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추운 계절이 아닌 거죠 이때는. 네, 그리고 12월 일정을 보면 덴버 원정 정도를 제외하면 뭐 따뜻한 곳에서 하거나 돔구장에서 하거나 지금 그런 스케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올해는 이 고프가 날씨 변수 때문에 좀 디스어드밴티지를 받는 일은 없겠다. 그러니까 스스로만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따지면 LA에서 잘했어야죠. 뭐 네. 네, 뭐 어쨌든 저는 사실 이제 제러드 고프가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지 않는 데다가 일단 공격진을 봤을 때 마빈 존스 주니어 그리고 케니 걸라데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데니 아멘돌라가 계약이 만료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마빈 존스는 그렇다고 쳐도 걸라데이 그리고 데니 아멘돌라는 대체를 못할 자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ESPN의 뎁스 차트 기준으로 넘버 1, 2, 3 와이드 리시버가 타이렐 윌리엄스, 브리샤드 페리먼, 퀸테즈 시퍼스 이렇게 셋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탑급 와이드 리시버는 없다. 거기다가 지금 타이렐 윌리엄스 선수는 지난 시즌에 관절 화순 부상으로 한 경기도 못 뛰고 레이더스에서 방출이 됐고 브리샤드 페리먼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제츠에서 505야드 3개 터치다운 겨우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들을 제외하고 나서 지금 또 기대를 할 만한 선수가 있나? 그렇게 보면 이제 4라운드에 뽑은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 그러니까 이코니미아 세인트 브라운의 동생인데 이 선수도 사실 이제 형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땐 그닥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와이드 리시버는 사실상 이 제러드 고프 선수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언스의 스킬 플레이어진 구성을 보면 타이트엔드 TJ 호킨슨 정도를 제외하면 그렇죠. 그렇게 믿을 만한 옵션이 없어 보이고 네. 지난 시즌이었나요? 그 고프가 시즌 목표로 1000야드 리시버 3명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제가 대차게 깠던 네.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뭐 2명까지는 이제 그 시즌에도 채웠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라이언스 유니폼을 입고는 한 명도 좀 채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램스의 리시버들이 1000야드를 채워준 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러닝백 같은 경우는 뭐 대동소이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백업 캐리언 존슨이 나갔지만 패커스에서 자말 윌리엄스를 데려왔기 때문에 네. 뭐 비슷한 수준 아니면 소폭의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떤 스킬 플레이어진 전체의 어떤 무게감은 이제 확실히 좀 떨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뭐 러닝백도 뭐 디안드레 스위프트, 자마 윌리엄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윌리엄스가 왔는데 그렇게 막 위협적인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TJ 호킨슨 제외하고 나면 그 포지션에서 좀 손꼽힐 만한 선수가 없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데런 페어스도 타이트엔드진으로 합류를 하게 됐고 타이트엔드진은 좀 짱짱하다는 느낌이지만 나머지 스킬 플레이어진은 상당히 좀 빈약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라인은 정말 좋아요. 오라인을 좀 보면 일단 테일러 데커가 지난 시즌 이제 5년 연장 계약 맺었죠. 거기다가 이 루키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라이트 가드 조나 잭슨이 이제 레프트 가드 쪽으로 포지션을 옮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왼쪽 라인이 굉장히 짱짱해졌고
거기다가 지난 시즌 센터 이 프랭클 레그나우 선수가 프로볼과 올프로에 동시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왼쪽 그리고 센터까지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럼 라이트 가드를 봐야 되는데 지난 시즌에 5년 4,500만 달러를 주고 영입했던 할라폴리바이 마타이 선수가 진짜 뭐 건강도 안 좋았고 퍼포먼스도 저조했고 그러면서 이제 태클로서는 사실 이제 실패한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올 시즌 앞두고 가드로 전향을 할 거다. 이 선수한테 드는 돈이 5년 4,500만 달러니까 이거를 가드한테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완전 버스트 계약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가드로 뛴다고 하면 퍼포먼스만 놓고 봤을 때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1라운드로 지명된 파네이설 선수가 라이트 태클로 뜁니다. 이 오라인은 리그 탑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오라인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라인은 굉장히 탄탄한데 이제 막상 뛰고 달리고 잡아줄 수 있는 자원들이 좀 부족하다. 뭐 이 라이언스의 오펜스는 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뭐 이제 지난 시즌에 워낙 좋지 않았던 수비 쪽에는 좀 보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앞선, 그러니까 디펜시브 라인에 대한 보강을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램스에 있던 마이클 브로커스를 영입을 했고,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리바이 온줄케, 그다음에 3라운드에 엘린 맥닐 같은 굉장히 이제 빅바디, 그러니까 체격이 큰 디펜시브 라인맨들을 이제 굉장히 상위 순번에서 많이 뽑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앞서는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세컨더리 쪽에 좀 이렇다 할 보강이 없었다는 점은 또 아쉽다고 이제 평가를 하겠습니다. 3라운드에서 이제 코너백 이페아투 멜리포누 선수를 지명한 것 외에는 큰 영입은 없었는데 오쿠다 선수가 잘해줘야겠죠. 예. 그렇죠. 일단 지난 시즌에 1라운드 전체 3번에 지명이 됐던 선수고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사실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스텝업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즌 라이언스의 수비는 리그 최악이었거든요. 그 최악의 수비가 단시간 내에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조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약간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면 일단 스태포드를 내보내면서 많은 드래프트 픽을 확보를 했어요. 예. 그리고 O라인과 D라인, 그러니까 어떤 팀의 좀 뼈대가 되는 쪽에 좀 신경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근본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당장 올 시즌에 어떤 성과를 낸다기보다 이제 좀 차곡차곡 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AFC 이스트 얘기를 좀 해보면 버팔로가 이제 브레디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팀 빌딩을 완성하고 이제 딱 패권을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라이언스도 지금 패커스가 이 NFC 놀스의 패권을 쥐고 있는데 지금 로저스가 뭐 은퇴를 하거나 이제 팀을 떠나는 시점을 좀 디데이로 삼아서 어떤 좀 반전을 일으켜보면 좋겠다. 뭐 그 과정을 좀 하나씩 밟아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일단 고프가 망하더라도 아마도 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망하더라도 지금 올해 1라운드 픽을 안 받았잖아요. 내년, 후내년에 1라운드 픽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23년 1라운드 픽으로 리부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프의 계약이 남아있는 동안 그때 가면 이제 계약이 막 빠질 거고 브리치 쿼터백으로 쓰면서 1라운드에서 쿼터백을 뽑아가지고 그 쿼터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짜도 되는 신임 단장이기 때문에 그 1라운드 픽으로 쿼터백을 뽑기 전까지 향후 한 1, 2년 동안은 옥석을 가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디트로이트 얘기를 정말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하위권 팀들이 좀 변화도 많고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오프 시즌의 주인공은 좀 하위권 팀들이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미네소타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2019년도에 10승 6패 기록하면서 또 플레이오프에도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이런 성적을 기록할 거라고는 지난 시즌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7승 9패를 기록을 하면서 루징 시즌을 만들어내고 말았던 바이킹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코칭 스텝진에 조금 변화가 있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인데 일단 게리 쿠비악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클린트 쿠비악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물림이 되는 자리가 보통은 아닌데 굉장히 좀 이색적인 또 선임이 있었어요. 예. 이 2019 시즌에 워낙 이제 강력한 공격을 보여줬었던 미네소타 바이킹스였고 그 공격을 만들어냈던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케빈 스테판스키가 지난 시즌에 클리블랜드로 떠났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좀 공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사실 그 공백을 느끼지 않게 해줬던 게리 쿠비악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아들 클린트 쿠비악이 이 게리 쿠비악의 빈자리를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 클린트 쿠비악에 대해서 뭐 자세히 이제 조사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리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기본 어떤 오펜스의 골자는 좀 비슷하게 이제 가지 않을까 싶고 사실 지난 시즌 바이킹스의 실패는 이제 초반에 너무 연패를 당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강력했던 수비가 무너진 것, 이 두 가지가 좀 원인이었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수비 쪽이 좀 더 문제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수비 얘기는 잠시 있다 하고 일단 공격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커크 커즌스가 예상 외로 맺었던 연장 계약이 시작이 됩니다. 2년의 연장 계약이 시작이 되는데 이 계약이 이제 2년 6,6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캡히트가 이 3,100만 달러거든요. 올 시즌만 놓고 보면 에런 로저스, 러셀 윌슨에 이은 3위입니다. 쿼터백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커크 커즌스가 본인의 연봉값을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못하죠. 왜냐하면 이 쿼터백 순위로 했을 때 1, 2, 3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커크 커즌스가 리그 32명의 주전 쿼터백 중에 3등 안에 들 수 있나? 생각해보면 사실 아니거든요. 일단 에런 로저스, 탐 브레이디 두 자리 먹고 들어가는데 패트릭 마홈스 세 자리 다 찼어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 이제 커크 커즌스가 돈값하기는 쉽지 않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단 적어도 이제 팀의 발목은 잡지 않아야 된다. 근데 발목을 잡는 쿼터백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커크 커즌스가 평타 이상만 쳐주고 지금 어쨌든 스킬 플레이어진이 나름 짱짱하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커크 커즌스, 델빈 쿡, 저스틴 제퍼슨, 애덤 딜런까지 이 어떤 오펜스의 핵심 코어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뭐 바이킹스의 공격 파괴력은 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소소한 변화로 보면 베테랑 타이트엔드 카일 로돌프가 팀을 떠났어요. 네. 근데 뭐 카일 로돌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시기도 있었지만 자이언츠로 갔죠. 네, 근데 최근에는 사실 좀 부상도 있었고 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퍼포먼스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3년차 시즌을 맞는 얼브 스미스에게 이제 확실한 주전 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루돌프를 잡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지난 시즌에 짱짱했던 이 스킬 플레이어즈는 건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이제 오펜시브 태클 라일리 리프 선수가 신시내티로 떠났습니다. 그러긴 했지만 1라운드 23번으로 크리스찬 데리소우 선수를 지명을 하면서 그 자리를 메웠고 3라운드 86번으로 이제 와이엇 데이비스라는 가드를 뽑아서 이 또 오라인 뎁스를 채웠습니다. 오라인이 강하지는 않지만 지난 시즌 이 공격 야드 4위, 득점 11위를 만들어냈었던 공격진이 대부분 유지됐기 때문에 올 시즌도 뭐 공격진은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넥스트 뭐 커즌스 시대를 좀 준비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3라운드에 또 쿼터백을 하나 뽑았어요. 예. 그래서 켈렌 몬드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텍사스 A&M 대학을 나와서 강한 어깨 그리고 이제 상대 수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터프함 뭐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장 NFL에서 어떤 주전으로 뛰기에는 좀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좀 리그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만약에 바이킹스와 커즌스가 이제 결별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 한번 주전 도약을 꿈꿔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 올 시즌 성적의 키는 수비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 4번째로 많은 실점, 6번째로 많은 야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수비가 털렸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제 올해 성적의 키는 수비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실점, 6번째로 많은 야드를 허용했습니다. 결국 이 지난 시즌을 앞두고 수비 선수들이 너무 많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뭐 선수들의 이적도 많았지만 결국 데닐 헌터 선수가 목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그 공백이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킹스 지난 시즌의 어떤 수비 지표를 보면 뭐 러싱 디펜스도 안 좋았고 패싱 디펜스도 안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당 30점 가까운 이제 실점을 하고 말았고 말씀해주신 이제 다니엘 헌터의 부상 외에도 에릭 핸드릭스가 5경기 결장 그리고 앤서니 바가 14경기를 결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경기만 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요 자원들의 이제 부상이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쪽은 좀 너무 급격하게 세대 교체를 이제 단행을 했는데 네. 그 선수들이 물론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다소 이제 중요한 순간에 경험 부족을 노출하면서 세컨더리 쪽도 좀 그렇게 만족스러운 시즌은 아니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그러면서 시즌 전에 영입했었던 야닉 은가쿠아 선수를 트레이드로 레이븐스로 이제 보내야 했던 미네소타 바이킹스였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이 마이클 피어스 선수와 3년 2,7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고 델빈 톰린 선수도 이제 2년 2,100만 달러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업 디펜시브 태클 셰든 리처드슨 선수도 데리고 왔는데 여러모로 이제 이 D라인 강화를 꾀한 이 바이킹스입니다. 작년에 바이킹스의 디펜시브 라인 자원들이 얼마나 좀 빈약했냐면 지난 시즌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5경기를 뛰고 볼티모어 간 야닉 은가케 그리고 7라운드 픽 출신의 샤말 스테판 이페디 오데니보 그다음에 4라운드 픽 출신의 제릴 존슨 그러니까 사실 은가케를 제외하면 제가 이번 자료 조사를 위해서 이름을 사실 좀 처음 들어본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뎁스나 뭐 클래스 모두 좀 빈약했던 바이킹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 헌터가 뭐 지난 시즌 부상뿐만 아니라 이번 오프 시즌에 뭐 또 계약 내용을 좀 수정을 요구를 하면서 또 땡깡을 좀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좀 바이킹스 팬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구단과 선수가 어떤 계약 내용 수정에 합의를 하면서 일단 팀에 복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팬들이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아주 이제 다행인 뉴스였어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는 건강해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라인베커진도 보면 뭐 에릭 핸드릭스 그리고 앤서니 바 이런 선수들이 건강하기만 한다면 사실 별로 크게 걱정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영입이 필요 없는 이제 진영이죠. 예. 건강하기만 하다면.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에는 패트릭 피터슨 선수와 함께 바시옷 브릴랜드 선수도 영입을 하면서 일단 또 뎁스 강화를 했습니다. 패트릭 피터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애리조나에서 워낙 유명했던 선수였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금지 약물 복용을 하면서 조금 그 명성이 흠이 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1년 1,000만 불에 데려온 거는 꽤 좋은 조건에 계약을 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예. 칩스의 바샤드 브릴랜드도 지금 바이킹스의 어떤 좀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에게는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쨌든 이렇게 뎁스 강화를 꾀한 이 바이킹스인데 한 가지 좀 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제프 글래드니 선수가 이 도메스틱 바이올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가정 폭력 혐의로 지금 이 팀에 합류를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뭐 공식 기사로 이렇게 오피셜하게 나온 건 아닌데 아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으려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카메론 덴칠러와 이 제프 글래드니가 물론 아쉬운 모습도 있었지만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패트릭 피터슨, 바샤드 브릴랜드와 이제 조합이 되면 굉장히 이제 위력적이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글래드니가 좀 이탈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머 감독의 머리를 좀 아프게 할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 예. 세이프티 쪽에도 좀 변화가 있었어요. 프리 세이프티 이제 앤서니 해리스 선수가 이제 이글스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한 대로 이 달라스 카우보이스에서 JB 우즈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글쎄요. 완벽하게 이제 이 빈 공간을 메우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댈러스의 세컨더리 그렇게 썩 믿음이 가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앤서니 해리스의 공백이 조금 더 이제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인데 수비진 삼선 전체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에서도 3라운드 78번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라인베커 체즈 수라 선수를 지명을 했고 전체 90번으로 피츠버그 대학 출신의 디펜시브 엔드 패트릭 존스 2세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 두 선수 외에도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 하면 최근 몇 년 동안은 정말 많은 드래프트 픽으로 여러 선수들을 이제 뽑아서 복권 긁는 심정으로 이제 하위 라운드의 선수들을 한번 터뜨려 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으로 이제 드래프트를 해 왔었는데 올 시즌 역시도 뭐 이 선수들 중에 한두 명 정도만 터져준다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드래프트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베이가 좀 휘청휘청하고 있잖아요. 예. 로저스 이슈 때문에. 그래서 그 빈틈을 파고들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은 바로 이 바이킹스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비가 뭐 예년 시즌 정도로만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 뭐 플레이오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미네소타 바이킹스고요. 다음 살펴볼 팀은 시카고 베어스입니다. 참 트루비스키 선수를 떠나보내기까지 이 심리적인 시간인지 물리적인 시간이 진짜 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길었던 이 트루비스키 강점기가 끝이 났습니다. 뭐 베어스와 이제 트루비스키의 동행이 이제 4년 만에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마거트 어떤 이야기도 이제 좀 보내줄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뭐 저희가 이제 드래프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댈러스의 앤디 달튼을 데려오면서 이제 새로운 쿼터백으로 이제 1년을 치르겠거니 싶었는데 네. 드래프트에서 또 이제 새로운 반전이 있었어요. 이번 드래프트 이제 1라운드 20번 픽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시카고 베어스였는데 내년 1라운드 픽 그리고 4라운드 픽을 주고 그리고 이제 올해 1라운드 픽도 같이 준 거죠. 11번으로 올라가서 저스틴 필즈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드래프트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 시카고 베어스의 라이언 페이스 단장을 대차게 깠던 기억이 나는데 이 라이언 페이스 단장은 팀 운영에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그런 느낌으로 팀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었는데 어쨌든 이 저스틴 필즈 선수가 당장은 주전 쿼터백으로 나서기보다는 앤디 달튼이 브리치 쿼터백 역할을 하고 저스틴 필즈에게는 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드래프트 과정에 대해서는 1라운드 드래프트 영상에서 이제 한 15분 정도 꽤 상당 시간을 맞아요.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훈련 캠프에 합류해서 저스틴 필즈와 관련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적어 왔는데 네. 사실 저스틴 필즈가 좀 훈련 태도가 좀 게으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사실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베어스에 합류해서는 휴일도 반납하면서 매일매일 어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단순히 필드 위에서의 훈련뿐 아니라 어떤 플레이북을 연구하고 어떤 뭐 줌을 통해서 뭐 맨 내기 감독과 계속해서 뭐 소통을 하고 뭐 이런 과정까지 포함을 해서 어쨌든 NFL에서 주전 쿼터백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들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이크 디카 감독, 이 베어스의 굉장히 전설적인 감독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 사람도 저스틴 필즈가 1주차부터 베어스의 주전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이제 뭐 립 서비스를 하면서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뭐 어쨌든 이 개막전 선발 쿼터백이 누가 될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그것과 별개로 저스틴 필즈가 만약에 리그에서 성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잘렸어야 될 라이언 페이스 단장이 이제 정말 잘리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스틴 필즈의 성공이 라이언 페이스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참 애매한 것이 시카고 베어스 팬의 마음으로 좀 본다면 라이언 페이스는 잘려야 돼요. 근데 필즈가 성공을 못한다? 그럼 팀의 암흑기는 더 길어지는 거거든요. 양립할 수 없는 이 조건들 사이에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겨야죠. 네. 네. 그리고 이 쿼터백 문제만큼이나 또 베어스 팬들에게 이슈가 됐던 것은 결국 앨런 로빈슨의 어떤 거취였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프랜차이즈 태그를 달았죠. 그러면서 이제 팀에 여전히 앨런 로빈슨 선수가 남아있게 됐습니다만 문제는 앨런 로빈슨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이 있지만 앨런 로빈슨만큼 팀의 이제 이 무기가 되어줄 수 있는 강한 무기가 되어줄 수 있는 선수가 또 있느냐?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뎁스 차트를 보면 2년 차를 맞는 다넬 무니, 그다음에 이제 4년 차 시즌을 맞는 앤서니 밀러 등이 이제 주전 리시버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네. 앨런 로빈슨과는 좀 클래스 차이가 있는 선수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앨런 로빈슨이 남아도 로빈슨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데, 그렇죠. 로빈슨이 팀을 떠나게 되면 이제 정말 답이 없어진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로빈슨 입장에서는 지금 1년에 1,800만 달러짜리 계약이거든요. 예. 이 프랜차이즈 태그가.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선수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800만 달러라는 돈 자체는 굉장히 많은 돈이기는 하지만 결국 선수는 이제 안정적인 단연 계약을 원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앨런 로빈슨이 이제 경기를 뛰다가 한 2주 차쯤에 시즌아웃 부상을 당하면 내년에 어떤 자신의 실력과 가치에 상응하는 계약을 받기 어려워지는 것이 NFL이다 보니까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7월 15일이 이 연장 계약 데드라인이라고 하는데 네. 당초에는 장기 계약이 되지 않으면 홀드아웃까지 불사하겠다 뭐 이런 좀 강경책을 이야기를 하다가 네. 최근에는 조금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니 캠프에도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구단과 좀 어떤 접점을 찾은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앨런 로빈슨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시카고 베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러닝백 쪽을 보면 뭐 데빈 몽고메리가 1,000야드 기록하긴 했지만 사실 뭐 그렇게 인상적인 활약은 아니었었고 데미안 윌리엄스 선수가 이제 이 새롭게 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윌리엄스의 활약도 중요한데 타이트엔드 콜크메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좀 스텝업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넘버 2, 넘버 3 리시버가 조금 빈약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주전 타이트엔드가 좀 보조 리시버로서 좀 역할을 해줘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오라인 쪽을 보면 일단 이 레프트 태클 찰스 레노가 워싱턴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39번으로 테븐 젠킨스 선수를 지명을 하면서 그 자리를 메우려고 노력한 베어스인데 찰스 레노 선수가 사실 이제 리그 최정상급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리그에서 준척급 이 태클은 되기 때문에 이 공백을 루키 선수가 당장 메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이 테븐 젠킨스 같은 경우는 이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출신의 선수예요. 예. 그런데 이제 베어스가 3라운드 픽을 희생하면서까지 올라와서 뽑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나름 좀 확신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당초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1라운드에도 뽑힐 수 있는 선수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던 만큼 예. 그래도 좀 좋은 활약이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선수가 이제 리그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장 어떤 팀의 레프트 태클로서 임팩트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젠킨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고 예. 이제 라이트 태클 쪽도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바비 메시라는 선수가 지난 시즌 뛰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팀을 떠났고 이제 마땅한 외부 영입 없이 지난 시즌에 이제 데려와서 라이트 가드로 뛰었던 이제 저메인 이페디. 일단 태클로 안 된다는 걸 확인한 이후에 가드로 전향한 선수를 다시 태클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결국에는 고육지책이다. 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미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시애틀에서 좀 실패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어스에서 다시 라이트 태클로 뛴다고 해서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네.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이 가드에도 이 드래프트가 되지 않은 언드래프티드 출신의 이 알렉스 바 선수가 맡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오라인 살살 녹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는 좀 확실한 마이너스가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베어스의 팬은 아니지만 제가 베어스 팬의 약간 빙의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 팀의 상황을 바라보면 공격진을 봤을 때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과연 경기당 20점 이상씩 꾸준히 넣어줄 수 있을까?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 그런 그림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수비 얘기로 좀 이어가 보면 원조 수비 맛집 시카고 베어스잖아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칼릴 맥 선수가 있습니다. 칼릴 맥을 중심으로 이제 꾸려지는 베어스의 디펜스인데 네. 이번 시즌에도 대다수의 주전 선수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당장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컨더리 이제 코너백 쪽에서 카일 풀러 선수가 팀을 떠난 것은 굉장히 아쉽다. 네.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떤 쿼터백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캡스페이스 문제 때문에 방출이 됐죠. 네, 불가피하게 방출을 했다는 점. 음. 이런 점들이 좀 베어스 팬들의 좀 심기를 건드릴 만한 뉴스였다.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 대체자로 이제 데스먼드 트루펀트를 데려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애틀랜타 선수로 좀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는 디트로이트에서 뛰었는데 뭐 커리어 전체를 보면 프로볼에도 한번 뽑힌 적이 있기는 하지만 네. 꽤 오래전 이야기고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뭐 좋았을 때만큼의 퍼포먼스가 좀 나오지 않는 선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냉정하게 어떤 현재 시점의 선수 가치, 예상 퍼포먼스로 보면 상당 부분 마이너스가 분명하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라인에서 이제 로이 로버슨 해리스 선수와 함께 존 젠킨스, 브렌트 어반 이런 선수들이 이제 팀을 떠나게 됐는데 사실 이렇다 할 막 많은 이 영입은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업 선수들의 이탈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의 공백을 메워줄 다른 백업 선수들의 영입 정도가 이 베어스 디펜스의 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한 공격에 리그 이제 최상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수비가 이제 조합이 됐는데 냉정하게 지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라이언스와 함께 올 시즌에 지구 최하위 싸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베어스가 지난 시즌에 보여준 경기력보다는 생각보다 승패 마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막차를 타기는 했는데 결국 뭐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제 경기력이 썩 좋지 않았고 예. 이번 시즌도 보면 그 좀 답답했던 경기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팀들은 또 보강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경쟁에서 좀 뒤처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번 시즌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카고 베어스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남은 한 팀은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인데 할 얘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의 전력이 대부분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할 얘기가 별로 없지만 그 별로 없는 얘기가 너무 큰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올 시즌 팀의 성적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에런 로저스 선수의 거취 문제가 있죠. 사실 저희가 녹화 아이템을 정할 때 이 NFC 놀스의 순번을 로저스의 어떤 거취가 확실히 결정될 때까지 미뤄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이 로저스의 이슈는 뭐 그린베이뿐만 아니라 NFC 놀스 나아가서는 NFL 리그 전체에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될 만한 이제 그런 이슈입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거는 이제 저의 뇌피셜인데 제가 이제 에런 로저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유지경 PD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에런 로저스에게 1라운드에서 이제 리시버를 뽑아준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이제 혹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이 스킬 플레이어즈는 상당히 좋지 않느냐. 예, 다반테 애덤스라는 리그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 중에 하나를 갖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가 팀 운영을 잘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좋은 스킬 플레이어즈를 가질 수 있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저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 서양 속담에 지푸라기 하나가 낙타의 등을 부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낙타의 등에 짐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한 개까지 쌓여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지푸라기 탁 하나 얹으면 낙타의 등이 부셔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런 로저스도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쌓인 게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쌓였느냐? 물론 뭐 하위 드래프트에서 뽑아가지고 좋은 선수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부모님이 나한테 1,000만 원을 주는 것과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사줘서 그게 나중에 1,000만 원이 된 것과는 다른 느낌이거든요. 또 그린베이가 어떤 좀 빅마켓 구단이 아니다 보니까 뭐 FA에서도 뭐 큰 돈을 쓰지 않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로저스 입장에서는
반지를 하나밖에 못 가진 이유가 내가 아니라 구단의 어떤 정책 문제였다. 이렇게 좀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야, 그게 지난 시즌에도 이제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나도 MVP가 됐어. 잘했어. 올 시즌 그래 뭐 슈퍼볼 못 갔지만 나쁘진 않았다. 근데 좀 아쉽긴 하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1라운드 조던 러브를 뽑았네? 잠깐만. 와이드 리시버를 뽑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랬으면 슈퍼볼 우승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보니까 열받네. 이런 사고 과정이 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조던 러브를 픽한 것만이 문제가 됐느냐? 물론 이것도 문제지만 이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에런 로저스가 긴 시간 동안 쌓여왔었던 감정이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촉발시킨 사건 중에 하나가 조던 러브의 픽인 거지. 저는 그것만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린베이 패커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서로 쌓여온 감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어떤 뭐 로저스를 옹호하고 뭐 패커스를 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린베이 패커스는 팀 사정상 그렇게밖에 운영을 할 수 없는 팀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에런 로저스의 입장만 놓고 봤을 때는 본인은 쌓인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저스가 지금 뭐 훈련 캠프에도 불참을 하고 뭐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어떤 백그라운드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제 한번 추측을 해보는 이제 이야기였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로저스는 그 팀의 이제 첫 번째 훈련에 매년 참가를 했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년 참가를 해서 이제 훈련을 하곤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애인과 뭐 하와이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제 그런 사진들이 뭐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재까지 이 팀의 캠프에 합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에런 로저스가 홀드아웃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당장은 조던 러브 가지고 이제 한 시즌을 꾸려가야 되는 그린베이 패커스인데 사실 패커스가 강하기 때문에 뭐 조던 러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저도 못 봤으니까. 근데 저는 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톰 브레이디 선수가 떠난 이후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그를 호령하는 쿼터백이 떠났을 때 사실 그때 템파베이로 갈 때만 해도 야 이제 톰 브레이디 다 됐다. 미천 드러날 거다. 템파베이 가지고 톰 브레이디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글들이 SNS에 무수히 많이 떠올랐어요. 근데 결국은 슈퍼볼 우승했잖아요. 그리고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팀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게 그린베이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맷 라플러 감독이 부임을 하고 나서 어떤 쿼터백의 개인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떤 정해진 시스템과 어떤 스킴에 맞게 좀 공격을 운영하는 이제 그런 비중이 많이 높아지기는 했어요. 예. 이제 그러면서 어떤 로저스가 팀 공격에서 차지하는 어떤 뭐 비중이랄까요?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변수를 만들어내고 이제 승패를 바꿔낼 수 있는 이 엘리트 쿼터백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조던 러브가 이거를 어느 정도 뭐 따라갈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적어도 이번 시즌은 좀 회의적이라고 봐야겠죠. 예. 뭐 러브가 나중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해주신 홀드아웃 외에도 뭐 덴버로의 뭐 트레이드 루머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렇죠.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제가 이 블리처 리포트라는 사이트의 기사를 좀 보니까 1라운드 픽 2장, 2라운드 픽 1장 정도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에런 로저스인데 1라운드 픽 겨우 2장? 약하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로저스인데. 그리고 이제 로저스의 어떤 팀을 떠나느냐 마느냐 이 이슈가 또 결부가 된 선수가 다반테 아담스다. 이런 네. 이제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로저스가 팀을 떠나면 아담스도 팀을 떠나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점점 좀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패커스와 로저스가 어떤 식으로 좀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로저스가 남는다면 올해도 뭐 컨텐더 팀이죠, 사실. 아니라고 한다면 글쎄요. 정말 큰 물음표가 이제 하나 찍히게 되는 건데 뭐 쿼터백의 상황을 떠나서 나머지 선수들만 놓고 본다면 그린베이 패커스는 팀 전력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펜스부터 살펴보면 네. 센터 코리 린슬리를 제외한 모든 주전 선수들 그대로 잔류를 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센터 린슬리의 이탈은 좀 아쉽기는 하다. 예. 왜냐면 이제 지난 시즌 퍼스트 팀 올프로에 선정이 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차저스가 이제 워낙 많은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6,250만 달러. 그러니까 센터 포지션 중에서는 이제 최대 규모 계약이었다고 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린슬리가 이 계약을 좀 거절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자본주의의 힘은 위대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센터 포지션에 대한 니즈가 있었던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번 2라운드 전체 62번으로 이 조시 마이어스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패커스가 이 조시 마이어스 이전에 마지막으로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의 선수를 뽑았던 것이 코리 린슬리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린슬리가 팀을 떠나고 그 대체자로 또다시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선수를 뽑았다. 이 사실이 좀 재밌고 네. 그리고 이 선수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살펴보면 센터가 이제 쿼터백에게 공을 넘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오펜시브 라인의 가운데를 좀 지키는 이제 이런 역할들이 주된 역할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프리스냅 단계에서 어떤 뭐 자기 팀 선수가 좀 약속과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거나 다른 위치에 있거나 이제 이런 점들을 이제 잘 캐치를 해서 수정을 잘 해주는 좀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요. 야 정신 차려 이런 네. 거를 좀 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인 앵커 역할도 꽤 잘해줄 수 있는 선수다. 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선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센터로서는 굉장히 좋은 덕목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수비 쪽도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일단 이제 크리스티안 컥시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수비진도 공격과 마찬가지로 주전 11명 중에 딱 한 명만 바뀌었는데 이제 네. 그게 말씀해 주신 컥시고 그 대체자로 지금 떠오르는 선수가 2년차 시즌을 맞는 카말 마틴입니다. 이 선수는 사실 지난 시즌에 좀 기복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는 했는데 뭐 잠재력은 또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부상 선수들이 있었을 때 6경기 정도 선발 출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좀 스텝업이 기대되는 자원이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이 마틴이 좀 부진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디본드레 캠벨이라는 또 플랜 B를 또 영입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이드 라인베커진에서 뭐 큰 구멍이 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는 이 에릭 스톡스 선수를 지명을 했었던 그린베이 패커스인데 결국은 케빈 킹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에 정말 고구마 답답이 같은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주전 경쟁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반대쪽에는 이제 리그 최고의 셧다운 코너백 제이 알렉산더 선수가 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수비에서는 강력한 그린베이 패커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패커스 팬들이 이 킹에 대한 인식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스톡스가 조금만 잘해준다면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로스터의 전반적인 큰 변화가 없는 그린베이 패커스이기 때문에 결국 로저스가 돌아오냐 안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올 시즌 성적이 좌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로저스가 100%의 몸 상태 그리고 팀에 대한 로열티를 모두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느냐도 좀 중요하다. 왜냐면 지금 로저스가 예년과는 달리 이 사전 캠프를 계속해서 불참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을 만드는 과정이 좀 늦어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그린베이와 타협을 해서 팀에 돌아오더라도 앙금이 남아 있다면 뭐 과연 자신의 100%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게 사람이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로저스가 뭐 복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복귀를 하는지도 중요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까지 NFC 북부 지구의 네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남부 지구부터 출발해서 동부 지구, 이제 북부 지구까지 6개의 지구를 확인을 했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 AFC 서부 지구의 네 팀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